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원포인트 레슨 나는 이렇게 해서 가게가 망했다. 부제목으로는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를 강의를 맡게 된 강사 김희중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로에 있는 장소에서 카페 김쌤이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전임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한 14, 15년 동안 대학에서 추창업 관련 전담 강의를 많이 했고요. 커피 마스터로서 카페 창업에 약간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목차를 제가 5개로 나눴는데요. 처음에는 꿈이 크면 실망도 크다. 두 번째는 폼생 폼사. 세 번째는 트렌드만 따라가지 마라 라는 제목이고요. 네 번째는 내가 아는 비법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알바생에게 배우는 리더십. 대표에게만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알바생에게 배우는 리더십은 과연 뭘까? 매장에서 운영을 하면서 실제 느끼고 배우는 것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녹아내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실패하지 않는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우리나라가 위식업이 어떻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이 시장이 치열한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위식업은 크게 네 가지, 시기적으로 네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1968년도를 기점으로 82년도까지는 위식산업의 전성기, 부흥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거의 폐업률이 0.3%, 즉 어마어마하게 성공률이 높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성공은 곧 창업이고 창업은 곧 성공했다, 이런 시절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1983년도를 기점으로 93년도까지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서양식이 많이 성장했던 시기입니다. 유명한 브랜드들이 한국에 많이 대거 상륙했던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전통적인 한식당이 개업하는 비중은 약간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94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창업은 외형적으로 많이 컸지만 좀 힘든 시기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IMF라는 큰 악재를 만나서 IMF 그 시절의 그 파고에 많은 분들이 직장을 이탈하고 직장을 떠나서 가장들이 뭘 할 것인가 생각했던 것으로, 그에 많은 사람들이 패스트푸드라든가 뭐 치킨집, 특히 호프집, 이런 창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많이 성장을 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매우 힘든 시기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200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가 외식 업계에서는 가장 폐업률이 높았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악재, 코로나라는 이런 악재가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매장을 접고 이제 마지막 하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매장을 오픈을 하고 고객을 맞이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배 창업자로서 뭐를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진솔하게 녹아내려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 이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드라마나 뭐 영상 또는 많은 멘토들이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창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시고 많이 경청하시겠지만 저 또한 그분들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매번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요식 창업이 음식점이 보통 얼마나 성공률이 될까요? 카페 같은 경우에도 저희 많은 제자들이 카페를 창업을 하고 오픈을 하고 저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는 걸 보면은 제가 통계 자료가 인용을 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나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서 왜 5년을 버티는 게 기간이 2%, 10개 중에 2개밖에 안 될까요? 사실 이 장표에는 10개 중에 오픈을 하면 2개가 버틴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걸 퍼센트를 좀 늘려보면 100개를 오픈을 하면 살아남는 가게 수는 불과 4개, 5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보면 30대 이하 소상공인들이 창업에서 폐업까지 기간을 한번 나와 있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자료한 2019년도 자료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년 미만의 폐업까지 가는 기간이 약 한 12.5% 정도 되고요. 1에서 3년 정도가 거의 42.7%, 2개를 합치면 거의 55% 정도가 1년에서 3년 미만에 폐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치를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폐업을 할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진입장벽이 너무 낮은 음식점 창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음식점은 누구나 그냥 할 수 있는, 누구나 그냥 손을 댈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이 아닙니다. 엄청 힘들고 본인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매우 힘든 장사입니다. 많은 분들은 식당 아무나 할 수 있지, 마지막 코너에 몰리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매일 집에서 먹는 음식이니까 이거 하면 될 거야, 유튜브에서 누가 비법을 알려줬으니까 될 거야. 이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치열하다는 겁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진입 장벽이 낮다는 얘기는 누구나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누가 더 얼마만큼 준비를 많이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가끔 명동이나 인사동을 가끔 나가는 일이 있는데요. 가보면 이런 것들이 가끔 보입니다. 가게 세줌.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문 닫는 가게가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은 대학로라는 곳인데요. 저희 대학로 상권을 보면 불과 2년 전하고는 지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 집 걸러서 거의 한 집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음식점이 아까도 제가 전 장표에서 설명한 것처럼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청년이나 중장년 가리지 않고 창업을 많이 해요. 창업했다가 폐업하고요. 또 재창업하고요. 또 폐업으로 이뤄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저 또한 가게를 작년 8월 달에 가게 하나를 정리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매장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고객을 맞이하고 응대하고 또 거기서 기쁨과 슬픔 또 줬던 그런 매장을 정리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다. 잘됐던 가게가 하루아침에 경쟁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저희 매장 옆에 저희가 매장을 골목 안에 가지고 있을 때 경쟁 상대가 별로 없었거든요. 저희 매장이 장사가 좀 잘 되고 고객들이 계속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하나 둘씩 생기다 보니까 똑같은 업종에 똑같은 골목에 11개의 매장이 들어서면서 경쟁이 엄청 치열해집니다. 시설은 노후되고요, 노후되고 또 서비스는 질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매장의 매출은 줄어들고 결국 가게는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녹아내볼까 합니다. 소상공인이 과연 폐업시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적으로 6.4개월이라는 조사가 나와 있고요. 3개월 미만은 거의 50% 정도. 4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이 채 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 또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매장을 오픈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업은 아무나 하나 준비하지 않는 꿈도 꾸지 마라. 강렬한 얘기지만 실전만이 살 길이다. 몸으로 익히고 머리로 깨우쳐라.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 더 깊게 준비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담장을 쌓고 싶으신가요? 왼쪽과 오른쪽에 보시면 브로콜로 쌓은 담장이 있고요. 하나는 돌담이 있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토목을 전공했고요. 토목이사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목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현웅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군에서 담장 쌓는 공사를 한국 업체들한테 하청을 주는데 금액을 우리 일반적인 한국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금액의 3배를 주겠다라고 공고가 난 겁니다. 한국의 기존의 건설사들은 한국보다 3배가 비싼다. 이건 수주가 어려워. 그래서 한국보다 약간 비싼 1.3에서 1.5 정도 비율로 입찰에 응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소기업 하나는 원래 미군에서 원했던 공사 입찰 사항을 잘 지킨 거죠. 3배 그대로 가격을 제시해서 입찰에 응찰했던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3배 높은 가격으로 쓴 업체가 결국 그 공사를 수주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시방서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를 하고 1차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하는 시간을 15일 동안 양생을 하라. 양생하는 중간에 충분히 물을 주고 양생 15일 후에 또 2차를 치고 담장을 쌓는데 한 줄 쌓고 양생하는 시간은 일주일, 또 한 줄 쌓고 또 양생하는 데 일주일. 그래서 그 담장이 지금도 엄청나게 든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곧 3배가 비싼 공사였지만 왜 미군은 그런 고액의 공사를 이렇게 수주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만큼 기초가 든든해야 어떤 큰 파고가 와도 이걸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이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커피 전문가로서 저를 통해서 많은 선배, 후배, 제자들이 오픈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끔 보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직 이제 초보자인 많은 분들이, 이제 막 개업한 많은 분들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좋은 장비를 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막 운전을 딴 사람이 오로지 직진만이 할 수 없는 그런 드라이브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좋은 명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과연 여러분이 목적지가 부산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차의 기능을, 그 장비에 대한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없으면 단순한 기능을 가진 그런 장비가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보면 커피 머신이 그렇습니다. 좋은 장비는 대당 3천만 원이 넘는 장비가 있는 반면에 가장 저렴하고 대중적인 장비는 200에서 300만 원 정도도 가능한 장비가 있습니다. 물론 커피, 에스프레소의 질,
커피 맛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비를 운영하고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스킬이 없는데 굳이 좋은 장비만 탈 필요성이 있을까요? 제가 그 장비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겸비했을 때 그런 장비를 구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가의 장비보다는 어떤 식당이든 어떤 매장이든 어떤 카페든 본인이 갖고 있는 현재 기술적인 한계와 그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부합됐을 때 거기에 맞는 장비를 가지고 매장을 운영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장표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여기는 이번 장표에서는 내 점포를 찾아 산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장소는 제가 40년 동안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우측에 보면 좌측으로 후문 입구라고 되어 있는 데는 대학교 굴지의 우리 국내 대학의 후문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매장은 1년이면 주인이 3번 정도 바뀌는 그런 매장입니다. 왜 이런 매장이 주인이 계속 바뀔까요? 보통 매장을 처음 찾아서 보면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면 전문가 말을 너무 많이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몸으로 때우지 않고 전문가, 여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체크해 보니까 고객이 엄청 유입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곳은 대학교 후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학기 때, 점심시간 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곳에 많이 새로운 세입자를 모시고 옵니다. 점심시간에 보면 엄청난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건 정말 장사가 될 거야. 정말 좋은 몫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된다는 거죠. 대학교라는 건 방학이라는 게 있고요. 학기라는 게 있습니다. 저 또한 대학교 정문 앞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있습니다. 경험이 없을 당시에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기 때와 또 학기가 끝난 이후에 매출액에 대한 차이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께서 공인중개사라고 하시는 분이 매장을 소개하면서 여기는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곳입니다. 전 사장도 여기서 돈을 엄청 벌어서 새로운 2호점을 매장을 오픈했습니다라고 이 얘기는 하는데 그분들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내가 이 매장을 얻고 싶으면 다음 이틀이든 3일이든 그곳에 와서 유효한 고객이 몇 명인지, 가능성이 몇 명 있는지 그걸 체크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계약을 덜컥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계속 매장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고 1년에 3번씩 4번씩 인테리어가 끝나고 3개월 지나면 폐업하고 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고 결과적으로 돈은 누가 벌겠습니까? 컨설턴트와 공인중개사만 돈을 버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아까 전장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6개월 내에 폐업을 하면 1인당 약 4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폐업을 하게 되는 그런 꼴입니다. 새로운 매장을 오픈할 예정인 분들은 반드시 그 매장에 가서 하루 이틀 최소한 2, 3일이라도 현장에서 고객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그 장소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혀 모르는 장소보다 오랫동안 본인이 익숙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골목 같은 경우에도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없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을 찾아서 개업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패하던 창업 첫 번째를 보면 이렇습니다. 늘 익숙한 거.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 물이지 않습니까? 늘 질리지 않는 음식을 창업을 하면 그래도 조금 더 안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어렸을 때 고향에서 엄마가 하던 음식이 너무 익숙하고 그 정이 그립고 그런 음식은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이지 않을까요? 질리지 않는 음식,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 이런 음식을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움직이면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건 여러분들이 늘 방문하신 식당이나 카페에서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고향에서 저희 부모님이 조그마한 선풍기를 하나 사서 여러 사람들한테, 동네 주민들한테 그 선풍기를 틀어주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선풍기가 갖고 있는 추억이 매우 많습니다. 저 어릴 때 그 당시 지금 LG전자가 금성이라는 그런 상호를 가지고 선풍기를 많이 팔았을 때인데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삼성전자라는 회사와 LG전자라는 회사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과 고객 감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옛날에 보면 삼성전자의 광고 카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객 만족을 떠나서 넘어 고객 감동을 준 LG전자는 고객 만족의 목표를 갖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객 만족과 고객 감동은 무엇일까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따뜻한 라떼를 주문했을 때 아무런 그림이 없는 라떼와 로제타라는 그림이 있는 그런 라떼를 받았을 때 느낌은 어떨까요? 맛있는 라떼를 주문해서 마셨을 때 따뜻하고 맛있으면 맛있어. 이건 만족입니다. 그 뚜껑을 딱 열었을 때 그림이, 아트 그림이 딱 눈앞에 펼쳐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을 꺼내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SNS에 올리기 시작하죠. 와! 어느 매장에 가서 라떼를 시켰는데 감동이야. 나를 위한 것 같아. 오늘 너무 좋았어. 그 매장은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분은 단골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족을 넘어선 감동적인 음식, 감동적인 서비스가 곧 실패하지 않는 장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전문점으로 승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행을 가시거나 어느 곳을 향해서 출발을 하시다 보면 아마 이런 간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해서 한 가지 음식만 전문적으로 파는 음식점들, 냉면이든 칼국수든 또 장어집이든 각 지역마다 특징 있는 음식점, 이런 음식점들은 거의 실패를 않는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파는, 우리가
음식점은 그 주방에 음식을 만드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한 가지에 열중을 해도 만족을 드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아주 어려운 작업이죠. 그 작업을 전부 다 해낼 거라는 자신감은 저는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쥐소 습격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주인공들이 쥐소를 습격해야 되는데 아마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한 놈만 패겠다. 여러분들이 모든 음식을 다 하는 것보다 한 가지만 잘하면 저는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당이든 매장이든 카페든 주력적으로 팔 수 있는 메인 음식이 분명히 하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다 파는 그런 음식점이 아닌 전문적으로 한 가지가 대표할 수 있는 시그니처로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메뉴가 반드시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그 식당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 지역에 나오는 특징을 활용해서 하는 식당들 가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걸 느끼실 겁니다. 밑반찬이 많은 것보다 메인 음식이 맛있는 식당, 간이 맞는 식당, 간이 맞는 음식점, 정성이 깃든 음식점. 음식은 장맛이라고 하는 옛날 어르신 선배들이 그런 말씀이 있던 것처럼 음식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된장, 고추장 사서 어떤 조미료를 넣어본들 그 깊은 맛이 낼 수 있겠습니까? 장을 담고 고추장을 담고 매주를 담고 오랫동안 숙성하고 항아리에서 숙성된 맛이 곧 고객에게 전달됐을 때 그 음식점은 성공하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준비하는 것, 준비하는 자는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 올림픽을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하고 인터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즐겼더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목숨 걸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닐까요? 어떻게 즐기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 또한 마찬가지예요. 술 장사가 술을 못 마시고 술 장사 할 수 있겠습니까? 술 장사는 가능하겠죠. 음식점 장사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음식을 좋아해야 됩니다. 만드는 걸 좋아해야 되고요. 그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좋아해야 되고요. 감사하다는 고객들의 말 한마디에 행복할 줄 알고 그래야만이 그 음식점은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매장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과잉 친절이 도를 넘으면 상대가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과오를 저질 때가 있는데요. 저는 저희 매장에 오는 주 고객이 학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주고 싶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시켰을 때 빵이라도 조금 남은 다른 뭐라도 주면 물론 감사한 마음을 갖지만 때로는 부담스러워 생각하는 고객들이 반드시 계십니다. 너무나 과잉 친절하는 건 그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지? 왜 저분이 저한테 이렇게 과잉하게 하지? 그 선을 지키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메뉴를 좀 단순화하고 전문화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박집에 가서 보시면 대부분 메뉴가 한 2가지, 3가지 라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잘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 여기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식당 또 분식점에 가보면 메뉴를 다 읽기도 전에 저희가 주문한 메뉴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과연 그 음식이 맛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해도 저희가 집중을 못하는 정도로 어려운 게 음식인데 그 많은 음식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주방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걸 하는 것보다 한 가지, 2가지에 집중하는 우등생보다 최우수상을 탈 수 있는 그런 음식점, 그런 식당, 그런 데 가게를 만들면 분명히 성공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5번째로 제가 많은 강의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건데요. 정말 원가를 알고 식당을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3,000원이면 원가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1,500원은 남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8, 90%입니다. 원가를 모르는데 그 매장이, 그 식당이 운영이 될까요? 최소한 저희가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원가는 알고 식당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원재료가 몇 % 차지하고요. 인건비가 얼마 차지하고요. 임대료가 몇 % 차지하고 부대 비용이 얼마 차지하고요. 그랬을 때 마진율이 얼마인지 이 정도는 알고 매장을 운영하고 식당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과거에 혹시 한 번이라도 창업을 해서 실패하신 분이 라고 하시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과연 저는 원가를 알고 매장을 운영했는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번째, 재고 관리는 알고 하자. 제 아내가 가장 잘하는 게 있습니다. 집에 있는 제 아내는 홈쇼핑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홈쇼핑 중에서 보면 집에 없는 건 잘 구매하지 않습니다. 있는 걸 또 구매합니다. 그런 능력이 타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또 보내주고 또 정리해주고 저희 그 큰 혜택을 누리는 건 저희 가족들이겠죠. 남는 거니까. 왜 재고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입선출법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선입선출이 사실은 매장을 운영할 때 매우 힘드는 겁니다. 그걸 다 안에 있는 걸 꺼내서 새로 삽입한 물건을 집어넣고 먼저 삽입한 물건을 먼저 쓰고 이건 노동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냥 새로 삽입한 물건을 냉장고에 넣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 하루 재고의 휴전율이 얼마큼 되는지 일주일에 쓰는 물량이 얼마큼 되는지 이 정도는 알고 매장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어디에 가서 어떤 물건을 어떻게 구매를 하는 게 더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을까요? 그런 노하우들을 누가 알려줄까요? 몸으로 익히고 몸으로 현장에 가서 배우면서 느낌이 오지 않을까요? 3번째, 고객 관리는 좀 알고 하자는 겁니다.
네 번째, 휴게 관리는 좀 알고 하자는 거예요. 돈을 얼마를 이달에 하루에 매출이 얼마고 주에 얼마가 올렸고 월에 얼마고 휴게 관리를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레시피를 좀 표준화해보자. 마지막에 블랙 컨슈머를 좀 알고 해보자. 과거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띵깡이란 말이 있었죠. 띵깡. 고객들이 술 드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거지 쓰고. 지금은 그걸 넘어서 한 매장을, 한 가게를, 생사를 쥐고 있는 그런 고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할 것인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원가에 대한 원재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올 매출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원재료 비율이 얼마가 됐을 때 가장 좋을까요? 저는 여기 30에서 45%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30% 미만이 드는 게 최적입니다.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될까요? 20% 내외가 돼야 됩니다. 임대료는요? 보통 우리가 임대료 계산할 때 이렇게 합니다. 3일 정도 장사를 해서 3일 정도 매출액을 가지고 임대료를 낼 수 있다면 매우 성공적이다 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8%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라고 월 매출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 임대료면 더 가능할까요? 80만 원 정도면 저는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대박집이나 아주 대박집 같은 경우에 보면 임대료가 거의 5%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인건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조업원 한 사람 아니면 1인이 하루 매출을 얼마를 올려야 적당할까요? 최하 하루 매출을 월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한 분이 3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럼 100만 원 매출이라면 세 분이 매출을 올리면 될까요? 1인 매출이 100만 원이면 세 분에서 만약에 100만 원 매출을 올린다면 그 가게는 오래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두 분이 가능합니다. 두 분이 더하기 시간대별로 알바생을 쓸 수 있다든지 이렇게 임대료에 대한 얘기, 또 인건비에 대한 얘기, 원재료에 대한 생각들을 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기타 비용, 또 순수 이익률. 기타 비용에 또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생각지 않았던 퇴직금이라든지 상여금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잘 염두에 두고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블랙 컨슈머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하고 싶은데요. 컨슈머라는 것은 생산된 물품을 돈을 주고 사서 쓰는 사람 이렇게 보통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블랙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악성 소비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악성 민원을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제기하는 소비자. 이런 소비자들은 어떻게 여러분 매장을 풍지박산을 낼 수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파워블로그라는 거, SNS라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섭게 하나의 매장을 파괴해 버리는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저희 매장에 네이버라는 그런 포탈에 저희 매장을 치면 하나의 댓글이 악성 댓글이 하나가 있는데요.
음료를 주문했는데 음료 안에 아주 날타리 같은 아주 적은 벌레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름에는 에어컨도 켜지만 거의 요즘 같은 경우에 코로나 시대 때문에 창문의 환기 때문에 자주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 창문을 오픈을 합니다. 저희 매장은 1층, 2층, 3층, 루프탑까지 4층으로 이루어진 매장인데요. 환기를 시키다 보니까 아주 적은 벌레가 그 달콤한 음료에 중간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 음료를 다 마시고 마지막에 벌레 하나를 딱 가지고 내려와서 음료에 벌레가 들어갔다. 여기에 대해 보상을 해줄 거냐? 보상을 해달라. 그걸 적절하게 대치 못한 저희 매장의 직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어떻게 빨리 그 고객들을 달래서 클레임이 걸리지 않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인정하는 겁니다. 고객이 화나기 전에 인정해 주는 겁니다. 대다수는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음료를 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고객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정하는 습관. 그래서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해줄 것이냐. 그 고객께서 SNS에다가 포탈에다가 저희 매장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올린 겁니다. 그걸 저희가 지울 수 있을까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런 방법이 이런 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임파워먼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런 뜻이죠. 이양이라든가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직원들에게 적당한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권한을 줄까요? 고객님, 저희의 불찰입니다. 고객님께서 저희가 소정의 가능한 금액을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정도의 보상 금액이 있으니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고 초기에 고객님하고 고객님 마음을 잡았더라면 그런 댓글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어디까지 권한을 줄 것이냐는 대표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직원들이 이런 블랙 컨슈머한테 휩싸이지 않도록 적당한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내부 회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얼마 정도까지 보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좀 만들면 훨씬 더 매장을 운영하는데 블랙 컨슈머한테 대항할 수 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대처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장표에서 꼭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저희 매장이 제가 빨갛게 표시된 이것이 이 장소가 어디냐면 큰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가 옆에 있는 곳입니다. 이 대학에는 정말 중국 유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 동네에 치킨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치킨집이 40대 주인이 치킨집을 오픈해서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냐 보니까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닭을 튀기고 음료를 내고 할 수 있는 직원을 구했는데 그 직원분이 누구냐면 정년을 하신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그 가게에 취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취업의 목적이 아니고 뭔가 이 기술을 좀 배워서 가게를 오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젊은 주인은
이분에 대한 생각과 이분의 어떤 걸 의도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비추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이 가게를 넘기고 싶다. 드디어 엄청나게 비싼 권리금을 주고 이 가게를 인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매장에 이 가게에 근무를 해보니까 매출액, 고객 수 너무 잘 알고 이건 내가 하면 분명히 될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인수하게 된 거죠. 저는 매장에서 특히 카페 같은 경우에 홀에서 바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이 음료를 제조하면 그걸 가져가는 고객들은 많이 힘들어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음료를 주문을 받고 음료를 카드를 받으면 고객들은 대개 두 손으로 그 카드를 받아갑니다. 물론 저야 당연히 두 손으로 드리지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매장을 인수하신 분이 왜 이걸 실패를 했느냐? 이 젊은 친구는 중국 유학생이 많다는 걸 알기에 중국 알바생을 쓴 겁니다. 모국어로 주문을 받고 모국어로 서빙하는 그런 치킨집을 얼마나 선호하겠습니까? 장사가 잘 됐던 거죠. 또 중국 유학생들이 좋아하는 소스, 중국 분들이 좋아하는 향신료를 가미를 해서 닭을 튀기고 조리해서 내갔던 겁니다. 연세가 많으신 이분들이 매장에 인수인계를 하는 순간에 학생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킨 맛이 변했어. 여러분이 아마 인수인계를 하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겁니다. 치킨 맛이 변했을까요? 입맛이 변한 게 아니고 음식이 변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미 입맛이 변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고객은 떨어져 나갑니다. 매출이 줄고 소득이 없다 보니까 결국 직원들은 하나씩 내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매장이 거의 스톱되어 있는 겁니다. 젊은 학생들이 하나씩 가지 않으니까 동네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 매장을 가서 치킨 반마리 시켜놓고 소주 두세 병 더 드시다 보면 하나씩 더 안 가게 되는 거죠. 본인이 주었던 권리금이 있고요. 임대료가 있다 보니까 매장을 처분을 못하게 되는 거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장을 그대로 세우는 뒤에 지금은 더 많은 시련 속에서 결국 엄청난 부채를 안고 매장을 정리했던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매장의 주 고객이 누구에 따라서 항상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누가 그 근처에서 많이 인구 통계학적으로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업종을 해야 되는지, 또 누구에게 팔 건지, 고객에게 과연 어떤 베네핏을 줄 것인지,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너무 트렌드만 따라가지 말아라. 얼마 전에 그 유명한 백종원 씨가 진행하는 골목상권에서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구찜을 하는데요. 거기에 아구를 튀겨내는 과정에, 조리하는 과정에서 맛을 좀 독특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넣느냐고 백종원 씨가 이거 맛이 이상한데? 라고 계속 물어보니까 마가린을 넣었다는 겁니다. 서양 맛도 아니고 한국 맛도 아니고 과연 그 아구찜이 맛있을까요?
장사가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무리하게 트렌드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익숙한 것이 친근한 것이고요.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것, 편안한 것, 이런 것들이 매장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아는 비법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개 보면 좀 모르면 뭐 인터넷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따라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건 거의 다 실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라리 돈을 주고 배우십시오. 유명한 비법집에 가서 대가를 치르고 배우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차라리 프랜차이즈를 하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에 보면 이건 변산반도에 있는 유명한 지역입니다. 곰수항이라는 곳에 있는 우리나라 산지에서 몇 안 되는 염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유명한 카페가 있습니다. 바로 소금다떼로 유명한 곳이죠. 두 번째, 지역의 특성을 좀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알바생을 배우는 리더십이 무엇일까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당은 팀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알바생이 제가 비가 오기 때문에 저희 옥상에 의자를 좀 루프탑에 의자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퇴근을 했는데요. 새벽에 보니까 비가 엄청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루프탑에 CCTV로 확인하니까 의자만 딱 넣었어요. 제가 다음날 물어봤어요. 의자를 좀 넣으라고 하는 얘기는 나머지 의자와 뭐 해목, 기타 부자재, 비를 맞으면 안 되는 것들을 좀 창고에다 집어넣으라는 뜻 아니겠냐고 얘기하니까 그 알바생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의자만 넣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자만요? 그렇습니다. 업무는 세밀하게 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요. 알아서 하겠지라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을 사장으로 키워라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한도 주고요. 장차 이 친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장 같은 권한을 주면서 사장으로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직원들을 대할 때 보면 정말 제 주위에서 보면 아픈 곳을 건드리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큰 배라는 것은 항이라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팀워크이거든요. 그래서 건드리지 말고요. 하대하지 말고 존중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식당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창업하자마자 대박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기다려주고요. 2, 3년 동안 묵묵히 기다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점검하고요. 늘 체크하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끝맺음을 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실전 경험만큼 좋은 스승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학원에 가서 아무리 많은 걸 배워도 현장에서는 전혀 유용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대박집에 가서 일도 해보고요. 쪽박집에 가서 일도 해보고요. 실전만이 살 길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당을 하겠다는 분이 명함만 가지고 식당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손이 지문이 닳도록 일해봐야 그 식당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전만이 좋은 경험이다. 실전만이 좋은 스승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하라 이겁니다. 만드는 것도 행복하고요. 먹는 모습이 행복하고요.
여러분 행복한 창업이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성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기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